제 목에는 지금 10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한지연, 62살, 북한에서 20년간 유령으로 살았던 탈북 브로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얼굴은 북한 전역에 뿌려져 있습니다. 수배 전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지연, 62세, 전 국경수비대 장교, 국가기밀 유출 및 월경 교사 혐의, 생포시 미화 100만 불포상, 100만 달러. 북한에서 그 돈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3대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북한 전체의 표적이 됐습니다. 20년간 저는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300명을 두만강 너머로 보냈지만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301번째 임무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한 가족, 당 간부의 아내와 두 아들, 떠나기 직전 막내 아들이 제 손에 작은 USB를 쥐어줬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북한 고위층 53명이 20년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금,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그들이 제 목에 100만 달러를 건 이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함경북도 어느 폐가에 숨어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전부 체포됐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안전가옥은 모두 들통났습니다. 연락망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제가 두만강을 등에 업고 건넜던 천식 소녀의 엄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중국으로 보냈던 소년의 아버지가 배를 내어줬습니다. 제가 살린 사람들이 저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탈출기입니다. 301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브로커가 된 건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경수비대 장교였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제3초소,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지키는 임무였죠. 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4개월째, 거리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아무도 그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영양실조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지원이가 있었습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 지원이는 하루 종일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해 12월 20사흘, 제가 초소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밤 중국 갈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쳤어? 거기가 어딘데? 언니도 알잖아. 이대로는 우리 다 굶어 죽어. 중국 가서 옥수수라도 구해올게. 친구 오빠가 지난달에 다녀왔대. 쉽다던데. 저는 막았어야 했습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오빠 초소는 피해. 제3초소 말고 제5초소 쪽으로 가. 거기는 경비가 약해.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최고야. 내일 아침에 옥수수 잔뜩 가지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무전기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제5초소, 월경자 포착.
강 중앙 지점. 저는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오 초소까지는 2km.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조명탄이 터지고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언니. 언니. 지원이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구조를 확신한 것처럼 저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경수비대 장교로서.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 초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지원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다시 총성. 탕! 지원이가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습니다. 동료들이 달려갔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음 위에 피, 작은 몸뚱이, 다해진 신발, 그리고 지원이 품에서 나온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중국에서 구하려던 옥수수가 아니라 집에서 가져간 마지막 감자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중국으로 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 건너편에 감자라도 던져놓고 내일 주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려준 경로 때문에 초소에 들켰고 도망치다 총에 맞은 겁니다. 저는 그날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원아, 언니가 너를 못 살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꼭 살려줄게. 언니가 너한테 한 약속 다른 사람들한테 지킬게. 그게 제가 브로커가 된 이유입니다. 동생 대신 300명을 살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살린 건 동생이 죽은 지 한 달 뒤였습니다. 2003년 1월 온성시장 뒷골목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는 5살짜리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송미. 엄마는 굶어 죽었고 아빠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원아, 언니가 이 아이는 꼭 살릴게.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아이는 제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중국 쪽 언덕까지 40분. 그렇게 첫 번째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철저히 유령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을 7번 바꿨습니다. 주민등록증도 5번 위조했습니다. 한 곳에 석 달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암호로만 했습니다. 강 건너 물이 맑습니다. 국경 경비 약함. 오늘 비 온다 작전 취소. 내일 맑음 출발 가능. 전화는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 브로커와의 연락은 변경에 숨겨둔 쪽지로만 했습니다. 저는 3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어떤 의뢰인이 빨리 보내달라고 해도 저는 최소 3개월은 준비했습니다. 경로 확인, 날씨 확인, 보이부 동향 확인. 모든 게 완벽해야만 움직였습니다. 둘째,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중단한다. 2012년 7월, 가족 5명을 데리고 출발했다가 국경에서 경비병이 평소보다 2명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즉시 철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냈지만 저는 석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보냈습니다. 셋째, 살린 사람은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 제가 살린 사람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암호 한 번 받고 그 뒤로는 영영 소식을 끊었습니다. 정이 들면 실수합니다.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하면 꼬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린 사람들의 한국 생활을 몰랐습니다. 잘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행복한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20년간 300명, 영아부터 70대 노인까지, 혼자 오는 사람부터 가족 단위까지, 일반 주민부터 전직 군인까지, 저는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탈출 중에 의뢰인이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km를 업고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또 한 번은 임신부를 데리고 가다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강변 동굴에서 그 여자의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를 모두 중국으로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북한 보위부도 국경수비대도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잡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교만이었습니다. 301번째 임무. 평양에서 내려온 한 가족 때문에 제 2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2023년 9월 중국 브로커 김 씨에게서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평양 출신, 당 간부 가족, 아내와 아들 둘, 비용은 2배 지불.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추적이 심하고 배신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다릅니다. 남편은 북에 남고 가족만 보내려 합니다. 아내 박순희 씨가 직접 만나고 싶답니다. 박순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신의주 외곽 폐공장. 날짜는 10월 23일 밤 10시.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보위부 차량 없음. 불신 검문 없음.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밤 10시 정각. 박순희 씨가 두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큰아들은 16, 작은아들은 13. 박순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요? 그 사람은 남아야 합니다. 혼자 남아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가?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남편은 당 재정부 국장입니다. 이성진. 겉으로는 충실한 간부지만 박순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당의 돈을 빼돌리고 중국과 마약 거래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엄마와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1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 또렷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없애려 합니다. 가족까지 죽여서 증거를 없애려는 겁니다. 박순희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희는 교통사고로 죽을 예정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아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 컴퓨터에서 제가 몰래 복사한 겁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 것도 다 있어요. 20년치 비자금 장부, 마약 거래 기록, 불법 무기 수출 내역. 13살 아이가
그 위험한 걸 혼자 한 겁니다. 아주머니, 이거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동안 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받았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그 작은 USB.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이게 북한 정권을 뒤흔들 폭탄이라는 것도, 제 목에 100만 달러가 걸리게 될 거라는 것도, 제가 전국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한 아이의 용기에 감동해서 받아준 것뿐이었습니다. 박순희 씨 가족을 무사히 중국으로 넘긴 건 10월 27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날씨 좋음, 경비 교대 시간 정확, 중국 브로커 대기 완료, 새벽 4시, 일행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쪽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다. 301번째 임무 완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0월 30일 새벽, 중국 브로커 김 씨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당장 움직임을 멈춰라. 너 신상 다 털렸다. 북한 전역에 수배령 떨어졌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는데. 하지만 오후 2시, 마을 곳곳에 전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수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주민등록증 사진.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지만 선명했습니다. 한지연, 본명 리정희, 62세, 전 국경수비대 장교 출신, 국가기밀 유출 및 조직적 월경 교사 혐의, 20년간 300여 명 탈북 교사, 생포시 미화 100만 불포상, 100만 달러. 북한에서 그 돈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3대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북한 전체의 표적이 됐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녁 6시, 조선중앙방송에서 특별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국가 탈북 조직 일망타진, 주모자 한지연 외 공범 7명 체포. 7명,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함께 20년을 일했던 김 선생, 최 씨, 리 씨, 박 씨, 전부 체포됐습니다. 사흘 뒤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반국가 범죄자들 공개 처형. 화면에는 제 동료들이 무릎 꿇은 채 총살당하는 모습이. 저는 그 방송을 숨어있던 폐가에서 봤습니다. 라디오로 김 선생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다. 탕, 총성 뒤 정적. 저는 라디오를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살린 300명 때문에 제 동료 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라는 걸. USB, 리성진 당 재정부 국장, 박순희 씨의 남편, 그가 가족을 죽이려 했던 이유, 아들이 몰래 빼낸 증거,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보이부가 제 안전가옥을 하나씩 급습했습니다. 온성 거점 마이너스 발각, 무산 거점 마이너스 발각, 회령 거점 마이너스 발각. 20년간 쌓은 모든 네트워크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폐가에서 폐가로 옮겨 다녔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한때 300명을 살렸던 제가
이제는 혼자서도 생존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1회째 되던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연 선생님. 저예요. 정미란이에요. 정미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천식으로 죽어가던 소녀 은혜. 제가 등에 업고 두만강을 건넌 아이.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란 씨는 7회만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더 세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밥과 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드세요. 7일째 굶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수배 전단 보자마자 알았어요. 은혜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걸. 정미란 씨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지금 어디? 한국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의대생이래요. 작년 10월에 편지 받았어요. 정미란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건강해요. 천식도 다 나았어요. 의대 2학년이에요. 엄마를 살린 그분처럼 저도 사람 살리는 의사 될게요. 편지 끝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2살 청년. 7년 전 제 등에 엎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 아이가 이제 의대생이 되어 누군가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울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뒤로 20년 만에 정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딸을 살렸으니 이젠 제가 선생님을 살릴 차례예요. 하지만 위험해요. 저 도우시면 당신도 괜찮아요. 은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날부터 정미란 씨는 저를 숨겨줬습니다. 그녀의 집 지하 창고, 겨울 석탄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석탄 더미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주만 버티세요. 제 조카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조카요? 정철수, 35, 석탄 운반 트럭 기사예요. 그 애가 선생님을 나진항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나진항, 북한 최북단 항구. 거기서 배를 타면 중국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진에서 나진까지는 검문소가 7개예요. 100만 달러 현상금 때문에 모든 검문소가 살벌해요. 정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트럭이에요. 석탄 속에 숨으시는 거예요. 석탄 속?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커먼 석탄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 거예요. 산소통 넣어드리고요. 청진에서 나진까지 36시간이요. 36시간. 석탄 속에서 검문소마다 보이부원들이 철봉으로 석탄을 찔러요. 사람 있나 확인하려고.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들키면 죽습니다. 질식해도 죽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회 뒤 정철수 씨가 왔습니다. 과묵한 사내였습니다. 많은 말이 없었고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은혜를 살린 분이라고. 은혜 이모부시군요. 아니요. 고모부예요. 미란 언니 남동생이죠. 정철수 씨는 트럭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틀 뒤 새벽 3시 청진 석탄 야적장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몸 최대한 가볍게 하세요. 석탄 밑에서 36시간 버텨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정미란 씨가 제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국 가서 은혜한테 전해주세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아기 옷 한 벌과
은혜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한국 갈 때 입고 간. 정미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한테 말해주세요. 엄마는 매일 널 생각한다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라고. 저는 그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미란 씨도 곧 한국에서 은혜 만나실 거예요. 아니요, 전 못 가요. 여기 남은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전 충분해요. 이틀 뒤 새벽, 저는 석탄 야적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 탈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월 10일 새벽 3시, 청진 석탄 야적장. 거대한 석탄 더미들 사이로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철수 씨가 짐칸을 열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트럭 짐칸 한가운데 석탄 사이에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로 60cm, 세로 100cm, 높이 50cm, 관만 한 크기였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산소통이 2개 있어요. 물 한 병하고 비상약도 넣어뒀어요. 정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검문소에서 철봉으로 석탄을 찌를 거예요. 바로 옆을요. 그때 숨소리만 들려도 끝입니다. 저는 그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겼습니다. 누우면 천장까지 10cm, 팔을 뻗으면 벽에 닿았습니다. 36시간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어요. 화장실도 여기서 해결하셔야 해요. 정철수 씨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철수 씨가 석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석탄이 제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석탄이 흔들릴 때마다 제 몸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1시간 뒤 첫 번째 검문소. 차 세워. 보이부원의 목소리. 석탄 수송증. 정철수 씨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짐칸 열어. 철컥. 짐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탁, 탁, 탁. 철봉으로 석탄을 찌르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머리 위, 제 여, 제 발치, 탁. 철봉이 제 어깨, 바로 옆 석탄을 뚫었습니다. 10cm만 더 가까웠으면 제 몸을 찔렀을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됐다. 통과.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아직 6곳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는 더 길었습니다. 요즘 한지연이라는 년 잡으려고 난리더라. 100만 달러야. 그래? 우리 검문소로 오면 좋겠네. 100만 달러면 평생 놀고 먹지. 석탄 밑에 숨을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찔러봐. 탁, 탁, 탁. 이번엔 더 세게, 더 깊게 찔렀습니다. 철봉이 제 정강이를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통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저는 죽음을 봤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산소통 하나가 이미 바닥났습니다. 석탄 냄새가 코와 입에 가득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석탄 가루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입을 옷소매로 막고 소리 없이 기침했습니다. 24시간째, 6번째 검문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 세워. 오늘 특별 검문이다. 전부 내려. 정철수 씨가 내렸습니다. 이름
정철수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청진에서 낮은 제철소로 석탄 수송합니다. 나진. 거기가 한지연이 탈출할 만한 곳이거든. 짐 전부 내려. 심장이 멎었습니다. 짐을 다 내리면 저는 발각됩니다. 동무, 석탄이 10톤입니다. 다 내리려면 4시간 걸립니다. 그럼 납기 못 맞춰요. 시끄러. 명령이야. 그때였습니다. 야, 뒤에 차 밀렸다. 빨리 보내. 뒤에서 다른 트럭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씨. 됐어. 그냥 가. 기적이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30시간째, 마지막 7번째 검문소, 석탄 수송증, 됐어. 통과. 그리고 마침내 36시간째 트럭이 멈췄습니다. 정철수 씨가 석탄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나진항입니다. 저는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시커먼 석탄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철수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명훈 선장님이 모실 겁니다. 리명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제가 중국으로 보낸 16살 소년, 그 아이의 아버지, 나진항 선착장, 밤 9시 정철수 씨가 저를 낡은 어선 한 척으로 안내했습니다. 갑판에는 60대로 보이는 거친 인상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명훈 선장님입니다. 리명훈. 15년 전 제가 중국으로 보낸 16살 소년 명수의 아버지.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리명훈이 물었습니다. 명수 아버님이시죠? 맞습니다. 15년 전 제 아들 남쪽으로 보내주셨죠. 리명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들놈이 지금 한국에서 해양경찰이랍니다. 작년에 미립국자 구조했다오. 표창장도 받았다더군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살려주신 제 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살려드릴 차례죠. 리명훈이 배에 올라타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장님,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 내렸는데요. 정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겁니다. 예? 보위부가 항구를 봉쇄했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모든 선박 출항 금지됩니다. 한지연 색출 작전이래요. 리명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나 믿고 따라오시오.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밤 11시 배가 출항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서 멀어지자마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전 잡으시오.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리명훈이 소리쳤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밧줄을 몸에 묶고 배전을 꽉 잡았습니다. 자정, 태풍의 중심부, 파도 높이가 5미터를 넘었습니다. 배가 거의 수직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리명훈이 키를 잡고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중국 영해까지 300m.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저기 배 한 척. 정지하라. 정지. 확성기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리명훈 선장.
당신 배에 한지연 태웠지? 당장 돌아와. 리명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갑니다. 탕탕탕. 경비정이 총을 쐈습니다. 물보라가 배 옆에서 터졌습니다. 선장님, 괜찮소. 저 불빛 보이요? 저게 중국이요. 멀리 중국 해안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00m, 100m, 탕. 총알이 리명훈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선장님, 괜찮소. 거의 다 왔소. 50m. 경비정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정지하지 않으면 격침한다. 20m, 10m, 탕탕탕탕. 총성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영해요. 우리 중국 영해 들어왔어. 리명훈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정이 멈췄습니다. 중국 영해를 침범하면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새벽 2시 배는 중국 훈춘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육지를 밟았습니다. 20년 만에 탈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명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십시오. 한국 가서 제 아들 좀 찾아주시오. 해양경찰 이명수. 아버지가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꼭 전하겠습니다. 리명훈은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돌아갑니다. 북에 남은 식구들이 있어서요. 돌아가시면 잡히실 텐데 괜찮소. 제 아들이 사람 살리고 있다면서요. 아버지도 사람 하나 살렸다고 자랑하고 싶소. 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중국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한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의 자유, 301번째 탈출, 제 탈출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20년 만에 한국. 동생 지원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자유의 땅. 제가 300명을 보낸 그 희망의 나라. 그런데 입국장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연 선생님, 순간 알아봤습니다. 은혜, 7년 전 제 등에 업혀 두만강을 건넌 천식 소녀, 이제 22살 의대생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입국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연락했어요. 선생님을 살렸다고, 저도 거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은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보따리 받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은혜는 그걸 받아들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제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그날 저는 은혜와 함께 정착 지원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USB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분석한 결과 그 안에는 북한 고위 간부 53명이 20년치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금 600억 원, 마약 밀매 거래 내역 1200건, 불법 무기 수출 증거 87건, 리성진 당 재정부 국장을 포함한 권력층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국제사회에 공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제목에 100만 달러를 건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작은 정착센터를 차렸습니다. 새희망 탈북민 지원센터.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연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20년간 살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는 송미애 씨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살린 5살 아이. 이제 25살이 된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살렸으니 이젠 제가 다른 사람 도울 차례예요. 두 번째는 박철민 씨. 13년 전 제가 살린 고아 소년. 이제 30살이 된 그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 무료 법률 상담. 제가 맡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살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탈북민 무료 진료소를, 이명수 해양경찰관은 해상 탈북자 구조 전담팀을, 정철수 씨의 딸 정아는 탈북 청소년 교육 봉사를, 리명훈 선장의 아들 명수는 탈북 어민 취업 지원을, 300명이 3,000명을 살리고 3,000명이 또 다른 이들을 살렸습니다. 1년 뒤 센터 개소 1주년 행사 날, 제가 살린 사람들 117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생을 잃고 20년간 사람을 살린 이유를, 그게 속죄가 아니었다는 걸, 그게 생명의 순환이었다는 걸. 도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건넌 생명이 다시 돌고 돌아 저를 살렸습니다. 300명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게 301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센터 문을 엽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자유의 땅입니다. 당신도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합니다. 지원아, 언니가 약속 지켰어. 사람들 많이 살렸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니를 살렸어.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도운 적 있나요? 그 도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처럼요. 301번째 기적처럼요. 감사합니다.